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이재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이 하나인 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이미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강의 편의상 처음 공부하는 분으로 가정해 놓고 강의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세법이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 이런 내용을 먼저 좀 1교시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교재 조세 총론 쪽에서 382쪽 정도 펼쳐놓고요.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자,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우리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 세법.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을 공부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세법이라는 것은 뭐냐? 요걸 조금 표현한다면 세법이라는 것은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총칭해서 뭐라냐? 세법이랍니다. 그래서 세법은 결국은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모아놓은 것을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세법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법 중에서도 반드시 우리 공인중개사의 중개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법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공부하는 과목이 바로 부동산 세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을,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다루는 과목이 바로 부동산 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세 파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조세 총론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조세 총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와 세 번째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총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도 처음 공부할 때 바로 이제 총론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총론이라는 것은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또는 강론을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선행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 총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조세 총론이라는 파트가 첫 번째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우리가 강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강론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와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때 항상 우리가 지방세 오늘 현재 11가지가 있고, 국세는 14가지가 있습니다. 14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방세 11가지와 국세 14가지를 다 공부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대전제 조건에 반드시 뭐와 관련해야 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와 국세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목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와 국세를 공부하는 것인데, 이때에 이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와 국세는 부동산의 경제활동이라 볼 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목적을 달성하면 처분하겠죠. 이렇게 처분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취득세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 다 보시면 되겠죠. 써져 있네요. 뭐 할 때?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취득세랍니다. 자, 그리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등을 하게 될 때에 그 등기 등록행위에 대해서 과세되는 지방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특히 이렇게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보아서 요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취득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겠죠. 이때 사용하는 단계를 보유 단계를 보고 보유 단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첫째 뭐가 있냐면 재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는 글자 그대로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산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본적으로 재산세 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재산세 많이 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악담을 하는가 아니면은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죠. 재산이 많으니까 뭘 내는가? 재산세 내는 거죠.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있다는 얘기죠. 나 재산세 안 낸다? 그러면 나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재산세가 됐습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기타 지방세 쪽에서 우리가 좀 잠깐 한번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그래서 특히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기타 지방세로서 뭐가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무슨 말이 붙었죠? 기타. 그럼 기타가 붙으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냥 여러분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보유세가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까지가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로서 공부할 것들이 바로 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또 우리 국세 쪽에서도 우리 보유세로서 부과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주의할 사항은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국세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지방세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공부하는 거다? 국세를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죠. 국세를 공부한다.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게 첫째가 바로 재산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자원시설세, 세 번째가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이 보유세 세 가지는 꼭 종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보세요. 취득했다 부과된다 무슨 세? 취득세. 등기한다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세 가지가 지방세와 국세 쪽에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요 세 가지 요걸 앞글자 따서 어떻게 하냐? 재지종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어떻게 배운다고요? 재지종 이러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부동산을 목적을 달성하면 처분하게 되겠죠. 이때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가 바로 뭐냐?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인데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소득세라 그래서 바로 뭐라냐면 요거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뭐가 있다? 양도소득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기타 국세 쪽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특히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 기타 국세 쪽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가 있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라는 종합소득세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세 쪽에서는 몇 가지를 공부하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기타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있다라는 것 좀 봐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부동산세법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세법에서 공부하는 것은 제일 먼저 총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 쪽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요거는 주로 어느 단계에서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게 뭐죠?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재지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을 뭐 한다? 처분한다, 처분했다, 양도했다는 얘기죠. 예, 이때 부과되는 국세 쪽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양도소득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타 국세 쪽에서 하나 더 공부하는데 부동산을 뭐 할 때? 임대할 때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 임대료에 대해서도 뭐가 부과되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가. 이게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부동산세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동산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이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에 어떤 문제가 몇 문제 정도 나오냐. 요거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조세 총론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2017년에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한 문제. 그렇지만 이 한 문제는 항상 한 문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두 문제가 나오는데 2017년에만 한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출제 문제 수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플러스 하나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일어날 수 있죠.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그래서 여러분 조세 총론은 한 문제에서 몇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된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 취득세죠. 그래서 여러분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최소 세 문제. 그래서 취득세는 최소 몇 문제 정도 나온다? 세 문제 정도 나온다. 세 문제. 그러나 많으면 또 네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세 문제로 딱 출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수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 문제 정도, 많으면 네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역시 2017년도에는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세 문제가 출제됐네요. 자, 등록 면허세는 약간 이제 좀 편차가 큽니다.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안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와도 한 문제 정도. 또는 요 취득세와 통합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2017년도에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문제. 근데 요거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거고, 항상 두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 나오던 거에서 한 문제로 나오면서 그 한 문제가 여기 등록 면허세 붙어버린 거죠.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유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고 취득세가 중요한 거고요. 보유 단계에서는 재산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몇 문제 정도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 세 문제 정도. 많으면 네 문제까지도 출제 가능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세 문제 정도. 그래서 역시 2017년도에도 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세 문제. 그리고 기타 지방세는 뭐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거의. 물론 2016년도에는 예외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물어보는 예외적인 문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건 예외적인 현상이고 그냥 여기는 뭐라 써져 있어요, 여러분? 기타. 기타라는 말을 보는 순간 어감상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중요하지 않은 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뭐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기본적으로 5문제에서 6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역시 2017년도에도 역시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많으면 몇 문제까지도 출제된다? 6문제까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는 출제가 될 때도 있고 출제가 안 될 때도 있는데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는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이번 2017년도에도 역시 한 문제 출제됐네요. 그래서 총 부동산세법은 몇 문제가 나오냐?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6문제.
그러면 다른 과목들은 보통 40문제가 출제되는데 부동산 세법은 몇 문제 출제되냐? 16문제밖에 출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24문제가 어디냐? 24문제가 바로 공시와 공시법 등에 관련된 내용에서 24문제가 출제됩니다. 24문제. 그래서 결론은 세법에서 16문제, 공시법 등에서 총 24문제가 합쳐져서 몇 문제가 나오냐? 40문제가 출제가 돼서 한 과목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차 과목은 민법이 있죠. 학계론이 있죠. 그 다음에 2차 쪽으로 넘어오시면 부동산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법이 있죠. 여기까지는 개별 과목이야. 그래서 다 몇 문제씩 나오냐면 40문제씩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공시법과 세법은 단독 과목에서 40문제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법 16문제, 그 다음에 공시법 24문제 합쳐져서 총 몇 문제 나온다? 40문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할 때는 6과목을 공부하지만 실제 시험 과목은 몇 과목이냐? 5과목인데 5과목인 이유는 공시법과 세법이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은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취득하는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고? 취득세가 제일 중요한 거고, 보유 단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재산세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여기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이걸 3대 조세랍니다. 3대 조세.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공부할 때도 취득세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먼저 공부를 하고 요 부분이 공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총론이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부동산 임대사업소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를 이제 보완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세법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요거를 3대 세법이라 하고 요거를 메인으로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그죠?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요 공부가 어느 정도 쫓아가 오시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나머지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기타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보완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법은 총 16문제가 출제가 됨으로써 공시법 24문제와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건 2가지가 있죠. 첫째, 과락이 없어야 된다는 것. 즉, 과락이 없어야 되는 것은 과목별로 최소 40% 이상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40% 이상을 맞아야 되고, 40% 이상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 60 이상이 돼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게 합격하기 위한 조건이죠. 그러면 첫째, 과락이 없어야 된다. 40%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법에서 40%, 그 다음에 공시법에서 40% 이상을 각각 구분해서 맞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세법과 공시법 합쳐져서 총 몇 문제? 40문제에서 40% 이상, 즉 몇 문제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16문제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주의할 것은 공시법에서도 40%, 그 다음에 세법도 40% 이렇게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한 것이 아니라 구분 이시 없이 그냥 총 40문제에서 40%인 16개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법에서 16개 이상 다 맞으면은 16개 맞고 공시법이 다 틀렸다. 그래도 뭐는 면했다? 과락은 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공시법과 세법은 하나의 과목을 합쳐져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도가 민법이라든지 학계론, 그 다음에 공법, 중개법, 그 다음에 공시법,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세법인데 이러다 보니까 항상 세법은 공부 순서에서 밀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많은 공부를 못합니다. 많이 못하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세법이라는 내용 자체가 쉬운 거냐, 공부를 안 하고도 쉽게 맞출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민법, 공법, 중개법에서 그 자체적으로 난이도가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익히 사회에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세법은 법 중에서도 별도로 특수법률을 보아갖고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 자격증으로 소지하는 것이 바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법과 관련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 중에서도
이 아주 생소한 법이 바로 세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법은 별도의 전문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세법 내용 자체도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사실 공부한다, 법을 좀 공부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민법입니다. 그렇지만 세법은 모든 법을 한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부분은 아니고 특수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순서에서는 밀리는데, 문제는 내용 자체는 쉽다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그렇지만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이 어차피 개인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고객을 상대해야 되는데,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와갖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법률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나는 공부할 때 부동산 세법을 별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상당히 실무 나가서 뭘 물어보면 이거 취득세 몇 프로 내는 거냐? 이거 취득세 내냐? 양도소득세 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냐? 이런 걸 막 전문가인 여러분한테 물어보실 텐데,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저는 세법을 별로 공부를 못 해갖고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할 때 비록 문제수는 적더라도 어차피 여러분이 실무 나와서 돈을 벌으실 거라면은 세법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고, 세법을 잘 하시는 분은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세법을 못하면은 합격하는 분보다도 세법을 잘해서 합격하는 분들의 저는 매년 봅니다. 그래서 세법에 조금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고 공부하시면 이것이 곧 시험에 합격하는 또 어떤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공부할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부동산 세법을 공부할 것이냐,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는 효과적인,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우리 부동산 세법에다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공부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그러면 첫째,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이것은 생뚱맞게 아무거나 뚝뚝 떨어져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다 부동산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거죠. 부동산을 뭐하고? 취득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뭐하고? 보유하고, 부동산을 뭐하고? 처분하고, 이러한 부동산의 경제활동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부동산의 경제활동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부동산 세법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자, 여기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자주 모든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갑을병정이에요. 갑을병정. 자, 여기 갑과 을이라는 사람 간에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의 매매죠. 그러면 여기서 갑은 누구냐면 매도자가 되는 거고요. 을은 뭐가 되는 거냐? 매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매도자 갑과 매수자 을을 두 눈으로 그윽하게 사랑 어린 눈길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을 보고 왼쪽 눈은 갑을 쳐다보고 오른쪽 눈은 을을 매도자를 쳐다보겠죠. 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합격하셔서 실무 나가실 때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였죠. 공인중개사가 바로 요 부동산의 매매를 여러분이 중개했다 그입니다. 그러면 항상 거래 상대방인 매도자와 매수자를 여러분은 두 명을 동시에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 세법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어차피 부동산 세법이란 세금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라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데 왜 공인중개사한테 부동산 세법을 물어보냐 그 얘기죠. 바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게 되면 이때 매도자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냐면 바로 요거 뭐죠?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셔야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
매도자와 거래 상대방이 매수자는 이 부동산을 매매로 뭐 했으니까? 취득했죠. 취득했으니까 이 매수자는 뭐 지방세에 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는 매수자는 뭐를 내야 되는 거고? 취득세를 내야 될 것이고, 부동산을 매매로 매도한 사람은 뭘 내야 되는 거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이 세법을 공부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이 부동산 세법을 모르는 매도자가 매수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다니죠. 갑인 매도자한테 너 언제까지 뭘 내라?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라는 얘기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취득한 전에 누구한테? 을한테는 뭘 얘기해 주라는 얘기야? 너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뭘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라는 얘기죠. 얘기를 해주려면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한테 바로 부동산 세법을 물어보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 단계 또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문제를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이 당사자한테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세법을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수자, 그렇죠. 그러면 나는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냐? 아니죠. 이제 취득한 이후 이제 을이 부동산을 뭐 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으면 이 을이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가? 재지종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매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을이 또 나중에 목적을 달성하면 부동산을 어떻게 하겠죠? 처분하겠죠. 그러면 처분할 땐 또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보유하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을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처분하는 단계, 이때에 이렇게 각각의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그 부동산 세법의 흐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세법을 공부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세금이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느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걸 물어보고 있느냐, 이러한 부동산의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취득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을 임대하며 뭐가? 임대사업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이 부동산 경제활동에 관련된 세법의 흐름, 부동산 세금의 흐름을 이해해달라. 이거를 먼저 이해해 주셔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전체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동산 임대사업세 이 중에서 메인이 뭐랬어요, 여러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요 세 가지가 메인이죠. 그래서 개별 세법을 공부를 하는데 개별 세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취득세가 뭐냐? 재산세가 뭐냐? 양도소득세가 뭐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우리 개별세법을 공부하는데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세법의 구성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별세법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게 나오냐? 제일 먼저 총설 해갖고 그 총설에서는 의의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가볍게 다룹니다. 물론 이 부분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항상 인사말은 잘 안 나와, 시험에.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를 공부합니다 하면 이제 앞으로 취득세 공부하십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뭐냐라는 의의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도 다 성격이 다 다르죠.
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하나마다 다 성격이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을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은 쉽다, 재밌다 라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다 뭐. 근데 부동산 세법이 재미있다라는 분들은 꼭 시험에 합격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총설에서 의의라든지 성격 이러한 내용을 먼저 다루는 부분이 바로 총설인데, 이 부분은 거의 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는 않다, 그냥 인사말 정도로 보시면 되죠. 자,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세법은 역시 법률 행위고요. 법률 행위는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잘 배우실 거예요. 법에 대한 개론. 그럼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입니다.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여기 우리 아까 매매했었죠. 그 매매할 때 당사자는 누구였어요, 여러분? 매도자, 매수자였죠. 자, 임대한다 합시다. 부동산 임대차 한다. 그러면 누구죠, 여러분?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가 아닌 이상 항상 누가 있다? 거래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 그러면 세법도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냐? 누구다?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죠. 그럼 지금 무슨 소리냐? 취득세는 누가 과세를 하는 거냐? 재산세는 누가 과세를 하는 거냐? 양도소득세는 누가 과세를 하는 거냐? 과세권자, 즉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시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바로 과세권자.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즉 취득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무자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요 당사자, 세법의 당사자인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중에서 여러분이나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 주로? 여기 납세무자죠. 그럼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중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와주세요. 제가 연락하면 제가 저한테 부과된 세금을 다 앵겨버릴 테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세법을 공부할 때 법률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을 납세무자인데, 우리는 납세무자 측면에서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냥 의식적으로 보면 세금을 가능하면 많이 내려고 그런다, 적게 내려고 그런다. 가능하면 적게 내려고 그러죠. 가능하면 내려고 그래, 안 내려고 그래? 안 내려고 그런다고, 안 내려고. 그러면 과세관청은 안 내게 하려는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겠죠. 어떻게 하지? 과세관청은 세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부과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 다시 보세요.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죠.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 그리고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 이게 우리 세법의 당사자인데, 과세권자는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는 거고, 납세무자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법을 잘 알면은 세법을 공부할 때 문제수는 적지만은 몇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16문제밖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왕 공부하는 거 세법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여러분은 세금을 앞으로 더 많이 낸다, 더 적게 낼 수 있다. 적게 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열심히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세금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법은 이렇게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냐 충돌되냐, 충돌되는 관계라는 걸 뜻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어떻게 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거고, 과세관청은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부과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세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른 법 과목 배우시겠지만 민법 밋밋해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민법 선생님한테 그 얘기하면 안 돼. 민법 공부해봐. 밋밋해. 순 이상한 애들만 나와요. 민법 공부하면요 제정신 있는 애들이 별로 드물어요. 뭐 술 먹고 개가 되는 만취자, 가끔가다 맛이 가는 애 한정치산자, 벼락 치면은 가끔가다 제정신 들어오는 금치산자, 사기, 강박, 차고, 띨박이, 맞박이, 순 민법은 이상한 애들만 나와. 근데 여러분 여태
지금 아니라 이전까지는 민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민법을 몰라서도 여러분 살아오는 과정에서 전혀 하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건 여러분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민법은 정상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세상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아. 이상한 애들 많아요. 그런데 당사자 둘 다 이상해? 이상하죠, 서로. 자, 그래서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문자. 잘 봐. 납세문자 세금을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자 한다? 피하고자 한다. 과세관청은 어떻게 하지? 세금을 때려 한다. 그러니까 얘는 많이 과세하려고 그래? 적게 과세하려고 그래? 많이 과세하려고. 이게 세법의 기본이야. 그러면 납세문자는 가능하면 세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랬죠. 자, 최근에 뭐 장관의 이제 우리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딸한테 뭐 몇 억짜리 건물, 중학생이 되는 딸한테 건물을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다 내기 싫어해갖고 할머니가 쪼개기로 해갖고 증여세를 거의 조금 냈다. 그런 뉴스 들어보셨나요? 전혀 뉴스는 안 보죠. 막장 드라마만 볼 뿐이지.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공인중개사 공부할 거라면요, 뉴스는 좀 잘 들으시고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지금부터 자꾸 듣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그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이 다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배우는 과목 얘기가 다 나와. 특히 공법, 부동산 공법이라든지 또 세법이 부동산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좀 사회생활 할 때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것들이니까 하시는 분들이니까 가능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자꾸 보시면요, 그게 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의 특징을 꼭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때리려 한다, 많이 때리려 한다. 많이. 우리는 가능하면 납세무자는 세금을 피하고자 한다. 이게 기본적인 속성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쫓고 여기는 쫓기는 관계가 존재하는 게 이게 세법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이제 뭘 공부하냐? 과세대상. 과세대상. 자,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 뭘 내야 된다? 취득세. 그리고 등기를 하면 뭐? 등록면허세. 이제 보유할 때 뭐가 부과된다?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산세,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부과돼. 또 부동산을 양도하면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그러면 이때에 이런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어디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요게 법에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 등록면허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 재산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누가 과세한다? 납세문은 누구냐? 양도세 뭘 과세하냐? 과세 대상이죠. 요 과세 대상은 시험에 여기 참 요 납세무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 3개. 요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큰 부담 없이나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세법은 판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항상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뭐죠? 핸드폰이죠? 핸드폰으로 제가 요 정도 설명이 끝났다면 핸드폰 들고 찍으셔도 괜찮아요. 찍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굳이 판서하려고 제가 쓴 걸 적다 보면은 설명을 못 들어.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나면은 여기 적혀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찍어 핸드폰으로. 그리고 집에 가면서 오다 가면서 우리 뭐 했었지 한번 또 훑어보면 기억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은 근데 요거는 시험에 아주 가끔가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가끔가다. 올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나왔어요. 나온다고 예상했고요. 역시 제가 찍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뭐가 있냐? 비과세라는 것이 있어요. 비과세. 여러분은 실무 나가시면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비과세는 글자 그대로 아니비자 써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는 거야.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내는 걸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잘 알아야죠. 이걸 잘 알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건데 합법적으로. 그런데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우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과세를 공부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세 여부. 자,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근데 매매를 취득했다. 취득세는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냐. 부동산 처분했다. 양도소득세 내야 되냐 안 내냐. 이러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바로 뭐다? 과세 대상과 비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섯 번째가 뭐냐? 과세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 언제 과세할 거냐? 요거는 이제 예, 시간이죠, 시간. 언제 과세할 거냐? 왜? 그래서 여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시기라는 것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라는 것이 있는데 요런 내용을 우리가 취득세와 양도 이 부분도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예, 여섯 번째가 뭐냐? 이제 세액을 계산했죠. 세액 계산. 결국 여러분 우리 취득세 공부했다, 재산세 공부했다, 양도소득세 공부했다라는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면 결론은 세법을 배우고 난 결론은 바로 뭐냐? 세액을 얼마예요? 이거죠. 얼마.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매매를 취득했어. 그러면 이번에 내가 5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그 취득자한테 네가 이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라는 세금이 얼마 정도 부과된다는 걸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된다. 세법의 결론은 이겁니다. 세액 계산. 요거는 뭐 다른 말로 뭐냐? 얼마예요? 얼마 내야 되느냐니 얼마. 내가 부모님한테 징의를 받아서 그럴 일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우리 징의 받아야 돼. 자, 집에 가셔갖고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아버지, 너 상속세 낼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문제는 상속세 아무나 내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아야만 상속세를 내야 돼. 근데 아버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너희들은 상속세 낼 일이 없다. 좋은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님한테 상속을 못 받으면 대안으로 누굴 잘 만나야 돼, 여러분? 부모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부모님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일로 갈래, 나 일로 갈래. 그래갖고 저쪽 가서 그냥 돈 많은 집안 가면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 대안으로 누굴 잘 만나?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배우자.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 그죠? 선택할 때 여러분 조건이 있죠. 뭐 각자 일하는 뭐 키가 1m 85 이상이는데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1m 85에. 뭐 보디는 뭐 식스팩이 된다. 얼굴은 훈남이다. 쫀쫀해야 된다.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다리 짧고 배는 저게 뭡니까? 완보싱이고 얼굴은 보기 싫지만 그래도 뭐가 많으면 뭘 내고 있으면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재산세 내고 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게 자, 오늘 이것만 알아가. 나중에 여자를 만날 때 또는 남자를 만날 때 다른 거 보지 마. 요거 확인해. 종합부동산세고에 내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무조건 물어야 돼. 이건 무조건 물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건강진단서를 밟고 건강진단서를 발급해서 이 사람이 건강해야 돼? 건강하지 않아야 돼? 아니야, 건강하지 않아야 돼.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목적을 잘 봐. 지금 배우자를 구하는 이유는 봐. 상속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몸은 안 좋아. 건강하지 않아야 돼. 그 대신 뭐는 내야 돼? 이거 못 내면 뭐라도 내야 돼? 재산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부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부동산세법 다 배운가? 무조건 잡아야 돼. 인생을 맡겨. 저 같으면 인생을 맡겨.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액을 계산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액 계산은요. 항상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하느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산출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반드시. 이 세액을 계산하는 뭐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뭘 곱한다? 산출세 곱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다 이 구조입니다. 그러다 뭐에다가 뭘 곱해라?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가 나온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 과세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과세산. 여기 수락산이 있죠. 수락산이 아니야. 무슨 사냐? 과세사냐.
그래서 모든 세 계산은 어떻게 한다? 과표에다 세를 곱해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산출색이 나오는데 이 세 계산할 요소인 과표와 세율은 무조건 여러분이 일단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가 이제 우리가 뭐냐면 7번째가 부가징수입니다. 부가징수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세개 계산이 되면 그 계산된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이냐, 아니면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느냐, 이렇게 부가징수 관련, 즉 요거는 납세 의무 이행 방법을 말하는 건데, 납세 의무 이행 방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모든 세목에 공통이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텐데, 이때 이러한 개별세법을 공부할 때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잡으시면 돼요. 이거 지금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1년 내내 제가 모든 세목을 공부할 때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구조를 맞춰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이 모든 세금은 이러한 구조하에서 접근한다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세법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자, 부동산학 개론을 빼고는 다 법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학개론, 부동산학 개론을 빼고는 다 법과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조문을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가끔가다 보시면 법조문을 무조건 다 외우려고 그래. 근데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법조문. 특히 세법 조문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근데 출제위원은 여러분한테 주관식이 아니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 법조문에 뭐만 잘 알면 되냐? 키워드를 잘 알아야 돼요. 출제위원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맞았냐 틀렸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결국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 OX하고 똑같은 거죠. 이 지문이 1번 지문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다. 그러면 이때 출제위원은 그 법조문에서 아무거나 건드리냐? 그렇진 않아요. 그 법조문에서 제일 중요한 뭐를 물어본다? 키워드 갖고 장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이 조문에서 이 조문의 키워드가 뭐냐 라는 걸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이 키워드만 알면 여러분은 법조문 외울 필요 없이 그 법조문에서 뭐만 가지고 키워드가 맞았냐 틀렸냐 이걸 판단하죠. 요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잡아드릴 거예요. 이때 앞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할 때 저는 별표 하나부터 별표 2개, 별표 3개까지 여러분한테 책에다가 표시를 해달라고 말씀입니다. 별표 3개짜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별표 2개짜리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그 다음에 별표 하나짜리는 상당히 좀 낮은 거, 출제 가능성. 그 다음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은 거의 출제 안 된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하루 종일 졸다가도 별표 2개! 그러면 무조건 그거는 치고 졸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별표를 계속 여러분한테 몇 개짜리다, 몇 개짜리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요 별표 친 거를 꼭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의 마지막에 가서는 별표 친 것만 공부할 수밖에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가능하면 밑줄 좀 쳐주세요. 동그라미 쳐주세요라고 키워드를 잡아드릴 거예요. 요거는 꼭 반드시 표시를 해놓고 그 법조문에서 이 밑줄 친 거나 동그라미 친 것이 바로 뭐다? 중요한 뭐다? 키워드라는 걸 꼭 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가능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형광펜 좀 준비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 또 형광펜. 그래서 그냥 샤프 하나, 볼펜 하나, 그냥 전 과목을 볼펜 하나 떼우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좀 형광펜, 빨간 사인펜 뭐 이런 것 좀 갖고 다니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빨갛게 표시하면은 여러분이 책을 막 보다가도 중요한 부분이 빨간 부분이 딱 나오면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검은색이나 뭐 하여튼 볼펜 하나를 사용하면 자기가 적어놓고 또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어떤 게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 읽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가능하면 제 수업 시간은 형광펜이라든지 기타 빨간 걸 좀 표시 갖고 와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잘 표시해 두시면 여러분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부동산 세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뭐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걸 잠깐 보면은 부동산 세법이 뭐냐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 공부할 내용이 이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험에서 어떻게 몇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우리 부동산 세법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교시가 되고요. 네, 10분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네,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에서 요거를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예요.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 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해서 28일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게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딱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뭐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직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일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